오늘은 오건호 박사님께서 그 보험 방식을 기초로 하면서도 소득 중심으로 가입을 소득 중심으로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좀 말씀을 해주실 거가 되겠습니다. 발표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으로 계신 오건호 박사님을 발표자로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토론으로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계신 권순원 교수님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건호 박사님 한 20분 좀 넘지 않는 선에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오건우입니다.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방안이라는 주제가 사실 떠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죠. 왜냐하면 근로연령층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자신의 근로활동을 통해서 혹은 취업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만약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보험이라든지 혹은 다른 소득보장 제도들이 작동을 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게 또 사회보장 혹은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분배의 악화도 문제죠. 그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만은 오늘 제가 다루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소득 단절 혹은 소득 감소에 대응하는 소득보장 안전망의 문제를 지적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각지대입니다. 제도에 포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노동시장에서 열악하고 절박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의 문제가 무척 심각하고, 특히 이번 코로나 재난을 맞으면서 더욱 우리 사회에 부각되었다고 봅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앞 발표에서도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만 실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표 1인데요.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영역은 사회보험입니다. 여기 표 1에 있는 것처럼 좀 키울 수 있나요? 표만, 그 표와 그림을. 예. 그럼 보시기 힘들겠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무척 큽니다. 전체 복지 분야 지출로 보면 현재도 사회보험이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중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의 사회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보험이 온전히 제 역할을 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림 1을 보시는 것처럼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보면 한 2천만 명이 되는데 40%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고, 또 그 비정규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30에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척 심각한 거죠. 왜 사회보험이 근로연령층의 소득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는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가입 자격을 따질 때 너무 까다롭습니다. 당신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지위에 있느냐고 묻고 꽤 표준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 2에 있듯이 일용 근무를 하면, 요새 일용 근무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초단시간 근무를 하면,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특수고용 취업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주제인 고용보험을 보면 표 3입니다. 앞에 1 발표에서도 나왔던 표입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무려 45%가 고용보험 바깥에 있고, 소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고, 이분들이 가장 소득 지원이 절박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까? 이제부터 대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부도 전국민 소득보험을 주창하고 지금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2월부터는 예술인이 포괄되고, 또 내년 내후년에는
현재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업종들이 적용되고 뭐 이런 방향으로의 시간표를 정하는데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이러한 시도도 무척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만은 워낙 노동시장에서 다양하고 불안정하고 또 개별화된 계약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수 집단별로 하나씩 노동시장 안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러한 노력은 병행돼야 되겠지만 좀 근본적인 설계를 새로 하자라는 거고요. 그때 핵심은 더 이상 이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있다는 건 취업행위를 하는 거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서 가입에 들어오게 하는, 즉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를 고용지위에서 소득으로 완전 전환하자는 게 대안의 기본 방향입니다. 괜찮죠? 아주 모양은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등장하는데,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면 가입의 사각지대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득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느냐? 소득을 파악해야 되고 또 정확히 파악해야 가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또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많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대안을 설계할 때 전문가 그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강하게 사실 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꼭 우리가 좀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좀 넓게 보면 20세기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험 체제의 구조적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류 사회의 새로운 사회보장 체제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좀 큰 폭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거고, 그때 핵심의 관건은 소득 파악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소득 파악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즉 우리 각 개인의 소득, 매출, 소비 활동의 자료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곳곳에 상기할 뿐이지 한 곳으로 모아 있지 않고 각 기관들이, 조세기관이든 혹은 사회보험기관이든 지자체든 서로 충분히 공유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활용되고 않을 뿐이지 기본 베이스로의 자료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특수고용 취업자들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소득활동 그리고 매출 자료가 거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특히 자영업 부분들은 감히 시도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같이 신용카드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선도적으로 전체 취업자의 소득을 하나의 틀에서 총괄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자는 거고요. 그게 이제 실시간 소득 파악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소득 파악이 되면 이 그림 2인데요. 45쪽에 있는 그림 2인데 지금 첫 이 논의의 출발은 고용보험 혹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인데, 소득 기반으로 전환이 되면 그리고 실시간 소득 파악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사회보험에서의 사각지대는 해소됩니다. 왜? 아주 적은 소득일지라도 그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정해진 요율에 따라 사회보험료가 자동 납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강보험에서 드러나고 있는 혹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갖고 있는 이런 보험료 부과에서의 이원체계 혹은 형평성 문제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득보장제도는 단순하게 사회보험만이 있는 게 아니죠. 일정 기준 이하의 분들에게는,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다양한 사회부조, 공공부조형의 소득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이 미비되다 보니까 이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편법이 동원되고 재산을 활용한다든지 혹은 또 그 대상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실시간 소득 파악이 구축되게 되면 이런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도 투명해지기 때문에 훨씬 지금의 하위계층의 소득 보장 제도도 내실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또 보편선별 논쟁이 될 겁니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지금 2020년 11월 시점에서 누구는 얼마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의 소득이 감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정책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시간 소득 파악을 하자. 그리고
한국이 선도적으로 자영업자까지 포괄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표 5의 기본 구상입니다. 크게 보면 지금 2,700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를 두 유형으로 나누면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가 있는데 어떻게 소득 파악할 것이냐? 임금 근로자는 임금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비임금 근로자는 처음에 바로 임금을 순소득을 얻는 게 아니고 매출을 얻기 때문에 비임금 근로자는 두 개를 파악해야 됩니다. 전체 매출을 파악해야 되고 그 매출을 기반으로 경비를 공제한 그의 순소득, 즉 사업소득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임금 소득자인 경우에는 지금 표 6입니다. 크게 보면 일용 근로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비일용, 이걸 뭐 일반 임금 근로자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분기 혹은 반기별로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그 임금 지급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행정적인 부담이 업체들에게 따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분기 반기별로 인적 정보가 들어간 간이지급 명세서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월 단위로 전환하는데 저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사실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저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는 건 이제 비임금 근로자인데요. 표 7을 보면서 총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표 7은 이제 비임금 근로자는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일반 자영업자가 있고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에 있는 특수고용 취업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강점인데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혹은 신용카드로 매출을 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다음 날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을 파악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난점이고 이게 논란거리이긴 한데 우리가 아까 실시간 소득 파악을 기초로 해서 가입의 사각지대도 없애고 저소득계층의 소득 보장도 내실화 하고 긴급 재난지원금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에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에서 소득으로 갈 때 불가피하게 약간의 조작적인 경로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할 때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경비 처리를 할 때 이제 자기가 경비 내역을 증명할 수도 있고 혹은 추계율, 이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도 조정률이라고 해서 특정 업종별로 이렇게 표준 경비를 적용하는 거죠. 저는 비임금 근로자, 일반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일종의 표준 경비율, 제가 잠정 경비율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지역, 업종, 매출 규모별로 잠정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아까 총 매출에서 그 분의 잠정 경비를 적용하게 되면 나머지가 사업소득이 될 겁니다. 이 사업소득을 기반으로 임금 근로자처럼 소득세를 매기고 사회보험료를 매기게 되면 매월 단위의 잠정 소득을 파악하고 그리고 징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물론 지금 당장은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경험적 자료들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그런 잠정 소득과 뒤에 마지막에 실제 종합소득 신고에서의 소득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 방향으로 저는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일반 자영업자들이 가능하고 남아 있는 게 이제 현금 직거래, 뭐 재래시장에 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전체에서는 규모가 크지 않고 또 우리가 이거를 전자거래로 양성화시키는 인센티브 정책을 쓴다면 이 부분도 많이 축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복잡한데요. 표를 보시면 크게 보면 원천징수와 이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천소득징수 집단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반기별 간이지급 명세서를 원래로 바꾸게 되면 해결이 되고요. 비원천 징수인 경우에도 우리가 플랫폼 노동처럼 네트워크 안에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주관하는 업체, 플랫폼 업체겠죠. 일단 여기서 모든 경제활동 행위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활용하면 된다고 보고요. 직거래가 문제인데 여기도 이용자와 그다음에 노무 제공자의 직거래가 문제인데 직거래도 사업장이 있는 직거래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장이 이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로 골프장 같은 경우고요. 사업장도 없는 직거래, 그러니까 사인들끼리 혹은 인터넷에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간병 혹은 가사 도우미 활동을 펼친다든지 이런 경우죠. 그래서 크게 보면 현금 직거래 문제예요. 사업장 없는 현금 직거래. 그래서 일반 자영업자에서는 재래시장의 현금 직거래. 그리고 특수고용 파트에서는 4인 간의 계획에 의한 현금 직거래가 있습니다.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의 규모를 물론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꽤 많이 줄고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양성화시키는 정책을 쓰게 되면 꽤 전체 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벽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저는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자영업자까지 포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사회보장 소득보장 체제를 짜게 될 텐데요. 그림 3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득 파악, 매월 단위의 소득과 매출을 파악하는 인프라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년 내후년에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갖게 되면 그림 3회처럼 맨 가운데 코어 집단이 지금의 그 고용보험에 예를 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집단이고 바깥에 여러 유형의 사각지대 집단들이 있는데 이 집단들을 하나씩 1번 타자, 2번 타자 순서대로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노동시장에 있으면 그냥 전체 테두리를 지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회보험의 가입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최근 또 전국민 고용보험 하면서 이왕 새롭게 제도를 설계하는 김에 사업주들의 기여 기반도 바꾸자, 이윤 기반이나 매출 기반 등등 논의가 있습니다. 저는 꽤 전향적이고 또 노동연대 원칙에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사업주 내 이해관계에 또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차적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입 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하고 그 다음에 사업주의 기여,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에서는 지출이 무척 늘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처럼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이런 것들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국민 소득보장에서 가장 큰 논점은 결국은 급여 체계예요. 이 급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거인가의 문제인데 그림 4를 하나의 예시로 그려봤습니다. 이게 워낙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이게 확정된 뭐 이렇게 제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이 급여 체계에서는 일단 전국민 고용보험에서는 가입자에게 급여를 실업급여를 제공하게 되는데 지금과 다른 건 부분 실업급여도 제공하게 되고요. 이 소득 기반의 취지에 따르면. 그리고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게 저는 원칙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주 최소 월 50만 원 소득자, 월 30만 원 소득자들도 원천 징수해서 보험료를 냈고 가입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득을 상실되었을 때 이분들에게까지 실업급여를 제공해야 되는지, 즉 최소 소득 기준의 설정 여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림은 최소 소득 기준을 한 월 90만 원 정도 이하자들은 이상자들만 요 급여 요건에 해당되는 걸로 실업급여를 드리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은 실업부조에서 포괄하자는 취지로 그린 거고요. 지금 고용 실업급여는 상한이 거의 붙어 있는데 조금 더 하한을 낮추고 상한을 조금 넓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 급여율은 지금도 기본 대체율은 60%고 하한이 최저임금의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60과 80 정도의 현행 대체율 정도에 준해서 한번 짜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점이 이제 근로동기를 그 독려하기 위한 이른바 활성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제 3발제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많이 아는 내용은 아니어서 3번 타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업급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실업부조 수급자들도 있고 또 금에도 불구하고 그 틈새에 있는 저소득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안전망으로 저소득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장이 필요하고요. 현재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또 그 안에 자활급여가 있고요. 그리고 EITC가 있고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름으로 한국형 실업부조가 들어옵니다. 새 제도가 다 있다는 의미에서 뭐 서구가 갖고 있는 제도들을 다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향적인데 또 각 제도가 갖고 있는 허점들도 많죠. 그래서 자활급여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듣기로는 굉장히 그 자활급여 진입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잘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는 급여 수준도 낮고 다행히 올해부터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30% 공제율이 적용됐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게
이런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가동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근로장려금도 작년부터 굉장히 늘었는데 1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늘었는데 조금 빠르게 늘다 보니까 청년 1인 가구의 지급이 너무 많다든지 혹은 점증 구간, 근로동기를 독려하는 점증 기간이 좀 짧아져 버린다든지 등등의 조금 이제 내부의 부정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EITC 그리고 내년에 실업부조제도를 개별적으로 보강하는 게 하나의 대안일 수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한 건 이미 이 세 집단이 거의 겹치거든요. 이 세 제도가 삼고 있는 대상들이 지금 근로장려금은 전체 하위 30%가 주 대상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쪽은 하위 20%가 주 대상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저희들이 내년에 중위소득 50이기 때문에 거의 겹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 근로동기와 연계시키는 어떤 프로그램들의 취지를 또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아예 이 셋을 통합한 하나의 최저소득보장 이런 모델로 가는 것도 그리고 이제 실시간 소득 파악이라는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이 조금 투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단일한 제도로 가도 괜찮지 않다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51쪽에 있는 게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안심소득이라든지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최저소득 보장의 여러 유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진영을 떠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처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면 직선의 보장 소득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근로동기 구간별 소득 구간별 근로동기를 염두에 둔다면 조금 포물선 모양의 EITC형의 최소 소득 보장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앞으로 정부나 전문가 그룹에서 많이 고심해서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요.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완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자. 여러 난점이 있겠지만 한국에서 이거를 돌파해 보자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로연령층의 소득 보장을 이제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고용보험 안에 들어와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최소 일정 기준을 확보해 주는 거고 그다음 고거에 미치지 못하신 분들은 일정의 최저소득 보장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밑으로 까는 이렇게 되면 최소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정한 소득 지원을 받는 사각지대 없이 소득 지원을 받는 그런 체계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권순원 박사님께 이제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 박사님 저기 한 7분 정도 해갖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토론 맡은 권순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토론문을 좀 보내드렸는데 아마 다 배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토론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마 사무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구원에다가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글도 좀 썼고요. 그래서 좀 입장을 가졌었는데 저는 분리하자는 입장인데 두 개로 대부분 다 통합해서 하나로 가자는 주장들이 다수인데 어떻게 가자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서 논쟁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오건호 박사님, 그 다음에 또 장지연, 그 다음에 그 장지연 박사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보건사회연구원의 최연석 박사님인가요? 제가 다른 모임에서 한번 최연석 박사님 들었었는데 다들 비슷한 얘기는 하는데 비슷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 방법에 대한 논의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제도를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갈 건지 기존 고용보험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험료 산정과 징수 방법만 별도로 바꿀 건지 아니면 기존 고용보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발표는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요. 기존 고용보험 법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발표문의 내용을 기존 고용보험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득에 기반해서 그 보험료 산정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뭐 고용보험 체계 안으로 근로자가 아닌 비임금 근로자나 기타 취업자들을 포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득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나름의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조세제도를 보면 임금 소득자는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세, 그 다음에 기타 소득세,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징수를 하는데 이것은 노동시장의 취업 유형하고 분리가 돼 있고 그 나름의 조세 원칙에 입각해서 이 조세가 이루어지는데 소득 그러니까 그 조세 체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나름의 경제활동 지위하고 특성에 연계된 방식으로 그게 조세 체계가 마련이 돼 있는데 조세는 분리되어 있는데 사회보험을 왜 통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좀 나름의 이론적 그 기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의 이 사회보험 체계 징수 일원화가 사각지대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방법인지에 대한 또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생각컨대 기존 고용보험 체계의 핵심인 임금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하고 그다음에 기타 취업자들의 별도의 고용보험 체계를 분리하자는 입장인데 규모도 크고요. 일단 자영업자가 뭐 적게는 570만 명에서 많게 추산하는데 700만 명까지 추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고를 또 적게는 160만 명에서 많게는 220만 명 자녀범주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뭐 그거를 중복되는 범주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700만 명에서 뭐 750만 명 가량이 될 텐데 그 대규모의 영역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한다고 했을 때 그냥 기존의 이 체제를 가지고 이게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좀 궁금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산정과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오 박사님께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소득을 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3.3%를 원천 징수하고 나서 이제 대부분을 다 그 원천 징수 후에 나머지 금액들을 수수료로 제공하는 형태인데 원천 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총 소득을 합산해서 이제 필요 경비를 공제한 다음에 그 납세 금액을 산정을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소득 파악이 뭐 전산이나 또는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제 금전 거래가 투명화된다고 하는 기반 하에 소득 파악이 용이하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소득자들의 소득 파악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소득자들이 필요 경비를 과다 계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경비하고 사업 경비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왜 얼마 전에 그 재벌 2세들 막 람보르기니 10억짜리 타고 다니면서 그거 다 회사의 비용으로 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특히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험료 부담 차원에서 보면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탄로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상당하고 100%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저소득계층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이 상태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제 문제 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해가지고 국세청에다가 징수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뭐 전산 뭐 상당히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과정이죠. 기존에 했던 나라들은 사실상 오랜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왔습니다. 영국은 우리 오건호 박사님이 예로 들었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준 사업자들을 국세청이 감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용청에서 근로감독을 통해서 하지만 영국은 국세청이 그걸 다 관청을 할 정도로 이렇게 그 국세청의 역할이 큰데 우리는 국세청이 이런 그 사회보험 징수체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해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과 시간과 뭐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국세청이 시스템을 마련을 해놨는데 가입자들이 가입을 안 해.
이래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14개 그 직종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82%입니다. 골프장 캐디는 99.5%가 제외 신청을 했어요. 지금 이제 정부가 소프트웨어 그 기술자들까지 확대 적용하려고 지금 입법안을 냈는데 그러면 15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포괄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가입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사회보험에 사업장 단위로 가입을 하긴 하지만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금 고용보험법상에는 과태료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다만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피보험, 그러니까 고용보험 당연 가입입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는. 그래서 가입된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그 사업장이 미가입해 있으면 사업주에게 그때까지의 체납된 이 보험료를 다 납부한 다음에 그 해당 청구 근로자에게 그 보험료를 실업급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돼 있는데 10년 전에 한번 판례가 형성이 됐는데 그 뒤에 그런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제도 없고 그것을 관리하고 일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산재보험은 좀 다르지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률이 82%에 이르고 물론 이제 고용보험 안 나온 거 보면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않는 걸로 지금 제한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당장 그 캐시플로우 캐시 디맨드가 강한 사람들인데 자기 돈을 미래에 어떤 닥칠지 모를 위협에 대비해서 현재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유예한다. 이거가 저는 좀 이렇게 썩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체는 뭐냐면 일단 당연 가입으로 해서 제도를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미가입하는 경우에 그것을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시스템을 대규모로 정비한다고 했을 때 정비만 되고 사실상 그것이 활용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서 그 위험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니까 원천 징수해서 그 전에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일단 발표문에 보면 소득 기반 전국민 고용보험까지만 얘기하고 그 뒤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데 기존의 고용보험 제도는요 수급 요건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해서 180일이 넘어야 이제 그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제 주장하고 소득 기반한 전국민 고용보험을 얘기했을 때 그러면 똑같이 수급 기간과 가입 요건이 설정이 되는 건지 이게 지금 궁금하고요. 아니면 특별 수급 요건이 따로 설정이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요 구직급여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정도 분리되어 있고요. 기금은 통합해서 운영하지만 구직급여 계정은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0.8%씩 같이 납입하고 있고요. 나머지 고용안정 사업하고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용자가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기반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 계정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디테일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만약에 기존 고용보험 체계 안에서 이와 같은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좀 바꿔서 새로운 형태의 그 비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제안은 통합해서 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냥 그 사업소득세 받을 때 거기에다가 1%씩 고용보험세든 아니면 사회보장세든 추가해서 걷어가지고 의무 납부를 하게 하는 거죠.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세원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거기다 그냥 1%씩 얹어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별도의 고용보험 체계를 만들어서 그들만의 고용보험 시스템을 그 영역에 맞게 별도로 설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토론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 마칠 텐데 요약하면 왜 그걸 굳이 분리해야 하는지, 분리해서 얻는 실익이 뭔지, 기존 고용보험제도와의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소득 파악의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기존 고용보험 체계 안에 있는 제도적인 디테일들, 이게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디테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좀 구체화되어야 논의가 진전될 것 같아요. 한 뭐 1, 2년 동안 계속 소득 기반 뭐 고용보험 체계로 가자라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회원인데 그 세비를 좀 더 내 가지고 좀 연구를 좀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건호 박사님께서 그 사회보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 특히 고용보험에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그 피임금 근로자를 넘어서서 자영자까지 다 포괄하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을 가지고 이제 바로 가입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제안을 하셨고 사실 이게 뭐 덴마크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2018년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덴마크에서 사실은 자영업자들 그 정액으로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는 뭐 이런 식인데 어쨌든 이제 소득 기준으로 갔다라는 점이 덴마크가 좀 앞서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프랑스가 이제 그 뒤를 좀 쫓았고 저희가 한다면은 뭐 굉장히 선도적으로 세계 세 번째가 될 텐데 소득 파악이 문제이어서 이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권순원 박사님은 뭐 장기적으로 뭐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은 뭐 맞는 방향이지만 이게 위험의 성격이 서로 다른 큰 집단 두 집단을 하나에 묶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지금 시스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면서 좀 이렇게 이원화해서 사각지대를 위한 위험 특성이 같은 사람끼리는 다른 모양의 그 안전망을 갖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다 해서 한번 좀 열어놓고 논의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오늘 유튜브에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그 질문이 올라온 건 없는 것 같아서요. 그 오건호 박사님, 우리 권순호 박사님이 그 지적해주시고 또 질문 던지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뭐 1분 정도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설계도 논의를 더 해야 되는데 개정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업급여 개정하고 사업자들이 내는 개정하고는 구분될 것이고 수급 요건도 지금은 임금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수급 요건 그래서 뭐 18개월 몇 개월 이렇게 단일화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취업 형태, 소득 형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요건 기준도 굉장히 다양해질 겁니다. 사실 워낙 다양해가지고 이제 지금 제시하기가 참 어려운데 논의가 좀 진행되면 새로 들어오는 비임금 근로자들의 유형을 이렇게 나눠서 어떤 경우는 뭐 연봉만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다 월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이 되게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불특정하기 때문에 그들을 기간, 그들의 유형에 맞는 기간 그리고 그걸 월할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유형의 수급 요건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 가입자들이 정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소득 파악 저는 이제 가능하리라고 기대하고 정부도 시간표를 정할 수는 있지만 핵심은 이해관계자 모두가 말할 수 있거든요. 기존 가입자 노사 아무래도 전체 지출이 늘어나니까 고용보험료들이 오를 것이고 새로 파트로 들어오는 사업자들 실초 이제 새로 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게 정작 중요한 문제인데 당사자들도 당장 단기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크게 보면 사회적인 재정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기서 핵심 축은 저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안착되기 위한 가장 핵심은 정부가 일정 부분의 재정 책임을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담당해 주는 걸 선언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지 그러지 않고 정부가 로드맵만 발표하고 뒤로 빠지고 당신들끼리 한번 잘해보시오 하게 되면 안에서 이해관계 다툼으로 한 발짝도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정부도 진짜 전국민 고용보험제에는 의지가 있다면 로드맵 만드는 거 플러스해서 여기서 우리는 뭐 역할을 할 것인지를 갖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그 부담을 낮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널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게 의무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처럼 거의 세금에 준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다 가버렸는데 하여튼 크게 두 개. 왜 자영업자까지 통합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통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실시간 실소득이 아니고 뭐 임의적으로 자기가 지금 방식으로 소득을 설정하고 뭐 정액 급여도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아마 자영업자들한테 실업급여가 적용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연령층의 소득 보장은 단순하게 이것만은 아니거든요. 여러 저소득 취업층이라든지 긴급재난지원이라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취업자를 하나의 소득 기준으로 총괄하는 어떤 틀은 궁극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미루지 말고 이번에 전국민 고용보험제 의제가 등장하고 실시간 소득 파악 논의가 시작되는 김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2018년 시작한 프랑스조차도 덴마크가 이제 겨우 자영업자들을 하나로 포괄시키는 정도거든요. 사실 그냥 인류 사이에 없던 모델입니다. 하지만 맨날 스웨덴 본받다 그러지 말고 우리도 좀 인류 사이 역할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통합 체계를 짜게 되면 그것이 갖는 잠재적 효과는 엄청 크다고 보고 하나는 저 발전문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구성 체계가 다르거든요. 임금 소득자들은 세전 소득을 원천 소득으로 해가지고 보험료 내고 그다음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거친 다음에 과표소득으로 내잖아요. 그래서 법정 소득이 두 개예요. 원천 소득과 과표소득. 근데 지금 비임금 근로자들은 사업소득이 보험료 매기는 소득이고 또 소득세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것까지도 임금 근로자와 똑같은 원천 소득과 그다음에 이런 연말정산과 비슷한 노동력 재생산의 비용까지 공제한 사업소득으로 궁극적으로는 비임금 근로자도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보험료는 원천소득, 소득세는 과표소득 그리고 가야 되는데 일단 1단계로 제가 발제문에 담은 건 일단 당장 실시간 소득 파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현행 시스템을 많이 흔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잠정 정비를 통한 소득세도 기반으로 한 거지만 2단계로는 이런 비임금 근로자들도 근로자와 같은 원천소득과 과표소득 기준으로 바꿔야 사회보험료 부과와 그리고 소득세 부과가 형평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큰 틀에서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제도로 자영자를 포괄해서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 이렇게 적용하는 그걸 제안을 했고요. 사실은 이게 오늘 뭐 얘기를 다 끝날 건 아니고 사실은 가입 문제만 지금 소득파 기본으로 했는데 사실은 수급 요건 아까 우리 권선우 박사님 말씀 수급 요건이라든지 급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큰 난제들 또 어려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좀 논의하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